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실수였다고 했잖아요. 실수. 실수. 아니, 넌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거야. 그걸 알면서도 감싸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고. 정말 실수였어요. 믿어주세요.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발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난 더 이상 내 애미가 아니다. 이제는 감방에서 내 잘못을 뉘우치며 살거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더 맑은 내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배신을 당하고 법정에까지 서게 된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평생을 살아온 68세 김지숙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오래된 일이지만 남편과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아침 일찍부터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죠. 김치, 장아찌, 나물무침.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저희 가게의 명물은 깍두기였어요. 물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것부터가 하나의 기술이었죠. 너무 작게 자르면 숙성될 때 물러져 버리고 너무 크게 자르면 맛이 잘 배지 않거든요. 25년간 매일같이 깍두기를 담그다 보니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손님들이 김 사장님이 만든 반찬은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말씀해 주실 때면 그날의 피로가 싹 가시곤 했어요.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 깍두기 맛이 옛날 시골에서 먹던 그 맛이야 라고 하실 때면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반찬을 만들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어요.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면 벌써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죠. 사장님, 오늘은 뭐 새로 나왔어요? 반갑게 물어보시는 손님들 덕분에 매일이 행복했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배달을 전담했어요. 처음에는 자전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오토바이로 바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님들에게 신선한 반찬을 전해드리는 게 그의 자부심이었어요. 우리 반찬은 정성도 배달한다. 남편의 자랑이었죠. 제 손으로 직접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 얼굴을 보며 음식을 내놓고 매일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고 보람찼어요. 그렇게 25년을 일하며 모은 돈으로 남편과 저는 자식들을 잘 키우고자 했어요. 큰아들 현우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생물책을 보며 인체에 대해 공부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녔죠. 주말이면 동네 보건소에 가서 어르신들 혈압 재는 것을 도와주고 약, 복용법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때부터 현우는 의사의 꿈을 키워갔죠. 고3 때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공부에 매진했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매일 밤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 두곤 했죠. 하지만 집안 형편상 의대는 포기하고 약대로 진학했어요. 등록금이 조금이라도 덜 드는 학교를 선택한 거죠. 현우가 약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현우는 오히려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늘 웃으며 엄마, 약사도 충분히 좋아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나중에 약국 차리면 엄마 아빠 약은 내가 다 챙겨드릴게요. 말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대학 생활도 성실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죠. 방학 되면 제약회사 인턴십도 했고 약사 국가고시도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때 현우가 합격증을 들고 와서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 수 있게 됐어요.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은 건 현우가 약대를 졸업하고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기침이 좀 심해진 정도였는데 병원에 가보니 이미 말기였더군요. 남편은 평소에도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제가 걱정돼서 금연하라고 했지만 이 나이에 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쌓인 피로도 병을 키웠나 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에게 걱정을 남기고 가고 싶지 않다며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했었죠. 지수가, 난 참 복받은 사람이야.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고 현우 같은 아들을 둬서.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말라가는 와중에도 남편은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가족을 걱정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저 눈물만 삼켰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남편은 가게 걱정을 했어요. 내가 없어도 가게는 계속해야 해. 우리가 일군 터전인데. 그러면서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라고 덧붙이곤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까지도 병원비와 제 노후를 걱정하며 보험금을 미리 준비해두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제 마음에 남겨진 그의 마지막 선물 같았죠. 이 돈과 반찬 가게에서 번 저축을 합쳐서 6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모였고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일이 있어야 덜 외롭기도 했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기도 했으니까요. 현우는 그동안 제 자랑이었고 약사 면허를 따고 대형 제약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죠. 처음에는 영업부서에서 시작했는데 성실함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어요. 2년 만에 팀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즈음 현우는 미경이라는 좋은 며느리도 만났어요. 미경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병원 약국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더군요. 둘의 결혼식 날 저는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나려는 것을 겨우 참았답니다. 결혼하고 1년 뒤에는 예쁜 손녀 서연이도 낳았어요. 서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동그란 눈을 가진 서연이는 어릴 적 현우를 쏙 빼닮았더군요. 서연이가 자라면서 저는 새로운 행복을 느꼈어요. 주말마다 서연이가 집에 오면 할머니표 반찬을 잔뜩 싸들고 가곤 했죠. 할머니, 나중에 나도 할머니처럼 맛있는 반찬 만들어줄 거예요. 말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서연이가 3살 때였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시단다라고 겨우 대답했는데 서연이가 하늘나라에서도 할머니 반찬 드시고 싶어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현우가 저를 찾아와 새로운 사업 계획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엄마, 제약 유통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지금이 기회예요. 다른 약사들도 다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사업을 한다는 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현우가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믿음이 갔죠. 엄마, 제가 지금까지 엄마 실망시킨 적 있었나요? 이번에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제 전문 분야인 만큼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혼자 해결하던 아들이 제게 손을 내미는 순간 저에게는 제가 필요하다는 게 무척 기쁘기도 했어요. 게다가 현우의 말대로 약사 출신이 하는 제약 유통이라면 전망이 밝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큰 의심 없이 제가 가진 돈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6억 원 중에 4억을 투자했죠. 그때는 제가 나중에 겪게 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첫 3개월은 정말 순조로웠어요. 약속한 대로 매달 수익금을 보내주었고 사업 진행 상황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엄마, 이번 달은 20% 수익이 났어요. 다음 달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현우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넘쳤고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답니다. 하지만 4개월째부터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약속했던 수익금이 조금씩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시장이 안 좋아서요라는 핑계로 아예 보내지 않는 달도 생겼죠. 전화를 해도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며느리 미경이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서연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쁘다며 발걸음을 끊었어요.
서연이가 보고 싶어서 전화라도 하면 어머님, 서연이가 학원 때문에 바빠서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그분께서 조심스레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김 사장님 혹시 아드님 회사가 중국산 가짜 약을 들여오는 곳 아닌가요? 우리 병원에도 수상한 영업사원이 와서 중국산 복제약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드님 회사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귀를 의심했죠. 제가 투자한 돈으로 현우가 불법 의약품 거래를 하고 있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현우의 수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이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바로 현우에게 전화했지만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로 찾아갔더니 이미 몇 달 전에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곳도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의 말로는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죠. 제약 유통이라는 말로 저를 안심시키고 불법 약품 거래로 돈을 챙기다가 들통날 조짐이 보이자 도망가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기다려봐야 할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우가 유통하고 있는 가짜 약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이었어요. 그 약을 먹고 병이 더 악화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현우를 신고하는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는 중국 출장을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되었어요. 취조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불법 제약업체와 거래하며 가짜 약을 들여와 국내 병원과 약국에 유통했다는 사실이. 피해 규모가 50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현우가 판매한 가짜 약을 복용한 암 환자들이 병세가 악화되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말기 암 환자도 있었다고 해요. 더욱 가슴 아픈 건 현우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짜 약을 유통했다는 거였어요. 수익을 위해서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제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구속된 현우를 면회 갔을 때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제약 유통으로 시작했대요. 하지만 초기에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빚만 쌓이자 중국의 불법 제약업체와 손을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 처음에는 잠깐만 하려고 했어요. 빚 좀 갚고 정상적인 사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욕심이 생겼나 봐요. 정신 차려보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숨도 쉴 수 없었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 마음 한켠에는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하는 자책감도 들었죠.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현우는 중국의 제약회사와 짜고 항암제, 당뇨약, 고혈압약 등을 대량으로 들여와 팔았대요. 약값은 정품의 3분의 1도 안 됐지만 환자들은 정품인 줄 알고 구매했다고 해요. 거기다 이 약들은 제대로 된 성분 검사도 없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어떤 약은 주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가루약이었다고 하더군요. 이걸 먹은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현우가 이런 불법 약품을 유통하면서 번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환자들의 고통 위에서 호의호식했던 거죠.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약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면서 제 자신을 책망했어요. 내가 뭘 잘못 가르쳤을까? 왜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을까? 현우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첫 공판날 법정에서 본 현우는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교도소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검찰은 현우의 범죄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다고 밝혔어요. 약사 면허를 가진 전문가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었다는 거죠. 특히 말기암 환자들에게까지 가짜 항암제를 판매한 점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하남 환자 보호자는 약값을 아끼려고 조금 싼 약을 선택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며 오열했죠. 그 증언을 듣는 동안 저는 법정 구석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오신 어머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판장님의 말씀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죠.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봅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의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하지만 검사님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받았고 그중 일부는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 중형을 구형했죠. 선고 공판 날 현우는 마지막 발언을 했어요. 저는 약사 선서를 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맹세를 저버리고 돈만 쫓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습니다. 피해자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현우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호송차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서연이를 데리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으니 서연이에게는 아빠가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몇 년간 외국에서 일하게 됐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현우가 어릴 적 약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의 그 순수한 모습을, 봉사활동 다니면서 어르신들 약 복용법 설명해주던 따뜻한 청년의 모습을. 그런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교도소에서 온 첫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약사가 되고 싶었는지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갔는지, 욕심이 제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네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지만 남은 수감 생활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매주 면회를 가지만 아직도 쉽지 않아요. 철창 너머로 마주하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현우는 요즘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요. 약사 자격은 박탈됐지만 그래도 자신의 지식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나 봐요. 서연이는 이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배우는데 얼마 전 발표회가 있었죠. 저는 동영상을 찍어서 현우에게 보여줬어요. 그걸 보면서 현우가 눈물을 흘리더군요. 가끔 생각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아들을 신고하는 게 정말 어머니로서 할 일이었는지.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건 약을 믿고 드셨을 환자분들의 얼굴이에요. 제가 침묵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이제 남은 형기는 5년이에요. 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현우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는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의무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미경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서연이를 데리고 와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해요. 서연이가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물을 떼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희망을 담아 대답할 수 있어요. 아빠는 지금 멀리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아빠가 되어 돌아올 거야. 저는 요즘 주말마다 교회 봉사활동을 나가요. 제가 겪은 아픔을 나누면서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예전 반찬 가게 단골이셨던 할머니를 만났어요. 김 사장님 힘내세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당신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시더군요.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선택.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고 믿고 싶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밤 창밖의 달을 보며 기도해요. 현우가 진정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따뜻한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기를. 앞으로도 힘든 시간이 남아있겠지만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현우를 보며 우리 가족에게도 봄날이 다시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사연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 또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